아저씨, 지은이한테는 비밀로 해요. 평생 강단에서 명예와 품위를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온 65의 대학 교수 김상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외롭게 남겨진 아빠를 위해 하나뿐인 딸 민희는 유학을 떠나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31살 지은에게 아빠를 부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딸의 배려가 치명적인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아니면 늙은 사내의 가슴 속에 딸이를 틀고 있던 추악한 본능이 문제였을까요? 딸이 없는 빈집, 가장 신성해야 할 아빠의 서재에서 터져나온 지은의 곁에 섞인 목소리와 상철의 거친 숨소리.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난도질당한 딸의 처절한 복수국, 그리고 젊은 육체에 눈이 멀어 제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한 남자의 파멸적인 기록. 그 지독하고도 추악한 불륜의 전말을 지금 시작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이 찾아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서재에서는 항상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와 종이, 그리고 잉크가 섞인 건조하고 묵직한 냄새였지요. 그것은 내 평생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지성, 꼿꼿한 절제, 학자로서의 양심. 나는 그 냄새가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을 채우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책 냄새가 아닙니다.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달콤하고 비릿한 젊은 여자의 향수 냄새와 살레음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발원지는 내 무릎 위에 앉아 있는 내 딸의 친구 지은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거대한 쾌락이 내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정확히 2달 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민희가 미국으로 1년짜리 교환 교수를 떠나던 날이었지요.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혼자 남겨질 아버지가 눈에 밟혔던 민희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밥 굶지 말고. 내가 지은이한테 부탁해놨어. 반찬 가게 하는 지은이네. 어머니 솜씨 알지? 지은이가 일주일에 2번씩 들러서 반찬 챙겨주고 집안일도 봐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은이는 나한테 자매나 다름없잖아. 아빠도 딸처럼 편하게 대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라면 민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던 아이였습니다.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이. 내게도 그저 또 하나의 딸 같은 존재였지요. 민희를 보내고 돌아온 텅 빈 집은 적막했습니다. 현관에 벗어둔 내 구두 한 켤레가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60평 아파트가 동굴처럼 느껴지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 왔어요. 민희 같죠? 아빠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실까봐 일찍 왔어요. 지은이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으로 머리를 질끈 묶은 뒷모습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흐뭇한 마음, 기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 오늘 미니 방에서 자고 가도 돼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요. 엄마랑 좀 다퉜거든요. 나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빈방이 수두룩한데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가 물을 마시러 나온 지은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얇은 슬립 차림이었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하얀 어깨와 매끈한 다리를 본 순간 나는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미안하다. 인기척이라도 좀 낼걸. 내 말에 지은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생긋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교수님도 잠 안 오세요? 저도 그런데. 우리 와인 한잔 할까요?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니 친구로서의 발랄함은 온데간데였고 어딘가 우울하고 처연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참 멋지세요. 미니는 좋겠다. 이렇게 품이 있고 능력 있는 아빠가 있어서. 우리 아빠는 평생 술 주정에 엄마 때리기만 했는데 전 남자들이 다 짐승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수님 보면서 알았어요. 아, 진짜 남자는 이런 거구나. 그녀의 말은 늙은 내 가슴을 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아오며 칭송은 많이 들었지만 남자로서의 매력을 인정받은 것은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그것도 30간 넘은 싱그러운 젊은 여자에게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던 것이 3번, 4번이 되었습니다. 올 때마다 그녀의 옷차림은 과감해졌습니다. 목선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스커트, 반찬을 냉장고에 넣을 때마다 허리를 숙이면 드러나는 굴곡을 보며 나는 애써 눈을 돌리면서도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의 짐승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젖은 몸으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우산이 뒤집혀서 다 젖었다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몸을 떨었습니다. 교수님, 저 수건 좀 주세요. 너무 추워요. 나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물기를 닦다가 비틀거리며 내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그녀의 젖은 옷 너머로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가 내 코를 찔렀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감기 들겠다. 어서 씻고 옷 갈아입어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물기 젖은 눈망울이 나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교수님, 아니 오빠. 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라니요. 저 아빠 친구 딸로 보지 마세요. 저 여자예요. 교수님도 남자잖아요. 외로운 거 다 알아요. 저도 외로워요. 오늘 밤은 미니 친구 말고 그냥 지은이로 있으면 안 돼요? 그녀의 손이 내 가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목덜미에 닿자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성이 경고등을 울렸습니다. 안 된다. 멈춰야 한다. 이건 미니를 배신하는 짓이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그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65년 동안 쌓아올린 도덕과 윤리가 그 얇은 슬립 한 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글을 쓰던 그 신성한 공간.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논문 초안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은이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나를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미니 사진 있네. 돌려놔요. 미니가 보면 부끄러워할라. 그녀는 책상 한편에 놓인 미니의 액자를 엎어버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양심도 엎어졌습니다. 나는 홀린 듯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늙고 주름진 내 손이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를 탐했습니다.
죄책감은 쾌락의 기름이 되어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저씨, 그거 알아요? 나 어릴 때부터 미니가 너무 부러웠어. 예쁜 옷, 좋은 집, 그리고 이렇게 멋진 아빠까지. 미니는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정도는 나랑 좀 나눠 가져도 되죠? 그치? 그녀의 속삭임은 악마의 주문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고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게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하얀 목선이, 탄력 있는 허리가 나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로 서재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현실 감각이 돌아오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딸의 친구와 내 집에서, 내 서재에서. 지은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 심각해 하세요? 좋았잖아요. 우리 앞으로 자주 이래요. 미니 오려면 아직 10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봐요.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막을 깨는 벨소리가 공포 영화의 효과음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사랑하는 딸, 미니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전화를 하다니. 받지 말까 고민했지만 안 받으면 걱정할 게 뻔했습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네냐? 아빠, 자고 있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딸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믿고 사랑하는 그 목소리. 내 뒤에는 방금 나와 몸을 섞은 그녀의 친구가 서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다. 그냥 책 좀 보느라. 거긴 별일 없니? 응, 나 잘 지내. 아참, 아빠. 지은이 요즘 자주 가지? 걔가 아빠 챙겨드린다고 아주 난리야. 내가 진짜 걔한테는 평생 잘하려고. 아빠도 지은이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그래. 알았지? 지은이가 내 등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배를 타고 가슴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딸과 통화하는 중에 이런 짓을 하다니. 지은이는 입모양으로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미니한테 안부 전해줘요. 그래. 알았다. 지은이가 아주 잘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내 목소리는 비겁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빠, 나 다음 주에 잠깐 들어갈 수도 있어. 학회 일정이 당겨졌거든. 확정되면 다시 전화할게. 사랑해,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온다고? 지은이가 내 귓가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웃었습니다. 어머, 미니 온대요? 큰일 났네. 그럼 우리 더 부지런히 만나야겠어요. 남은 일주일 동안 아주 진하게. 그녀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 아니, 오랫동안 숨겨온 칼을 드디어 꺼내 든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덫에 걸렸다는 것을. 하지만 발을 빼기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내 늙은 욕망이 파놓은 늪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끈적거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지은이의 체온은 뜨거웠지만
내 척추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니가 온다. 내 딸이 이 추악한 난장판이 벌어진 집으로 돌아온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아저씨, 폰 떨어뜨리겠어요. 지은이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가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들킬락 말락한 숨바꼭질을 즐기는 어린아이처럼 눈동자가 기이하게 반짝였습니다. 지은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미쳤어. 미니가 온다고 하잖니. 이제 그만하자.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늙은 교수의 위험은 온데간데였고 죄를 지은 어린애처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염하게 웃던 여자는 사라지고 서늘한 눈빛의 낯선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없던 걸로요? 내 몸 만지고 헐떡거리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해놓고 이제 와서 없던 일? 그건 내가 순간적으로 교수님, 비겁하게 그러지 마세요. 미니 온다는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세요? 근데 어쩌죠? 저는 이제 시작인데. 지은이는 내 셔츠 단추를 다시 풀며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남았대요. 딱 일주일. 그동안은 아저씨 내 거예요. 미니 아빠 아니고 그냥 내 남자. 그날 밤 나는 지은이를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컸지만 한 번 터진 욕망의 둑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쾌락은 더 달콤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은 지옥이자 천국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우리 집으로 출근하듯 왔습니다. 학교 강의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는 어김없이 지은이의 하이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다가도 내가 들어오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식탁 위에서, 심지어 미니가 쓰던 욕실에서도 엉겨붙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우리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지은이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와보니 지은이가 안방 화장대에 앉아 죽은 아내의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전 가장 아끼던 뚜껑에 자개 무늬가 박힌 립스틱이었습니다. 지은아, 그거 어때요? 사모님보다 제가 더 잘 어울리죠?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황홀해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약점을 잡힌 공범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일은 미니가 오기로 한 날 이틀 전에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퇴근해 서재문을 열었는데 지은이가 책상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낯이 익었습니다. 하얀색 실크 원피스. 지난 생일 내가 미니에게 큰맘 먹고 사준 명품 원피스였습니다. 미니가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않고 고이 모셔둔 옷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너, 그 옷 어디서 났어?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태연하게 책장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미니 옷장에서요. 예쁘죠? 미니한테는 좀 헐렁하던데 저한테는 딱 맞네요. 역시 옷도 주인을 알아봐나 봐요. 당장 벗어.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으로 낸 큰 소리였습니다. 미니가 제일 아끼는 옷이야. 내가 뭔데 함부로 딸아이 방을 뒤져? 이건 도둑질이야. 내 고함에 지은이가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또다시 그 서늘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도둑질, 딸의 친구를 건드린 아빠는 도둑놈 아니고 내가 옷 좀 입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거랑 이건 달라. 선 넘지 마라. 선은 아저씨가 먼저 넘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요. 나한테서 미니 모습 찾은 거 아니에요? 뭐? 미니는 아빠가 넘볼 수 없는 성역이니까 대신 나를 안으면서 대리만족한 거 아니냐고. 늙은 교수의 비뚤어진 욕망, 그거잖아. 짝! 내 손이 허공을 갈랐고 지은이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내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때린 나도 맞은 지은이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여자를, 그것도 딸의 친구를 때리다니. 지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입가에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와, 때렸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갔네. 좋아요. 이따가 미니 오면 이 얼굴 보여줘야지. 아빠가 내 뺨 때렸다고. 왜 때렸는지도 다 말하고. 지은아, 그게 아니라.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현관 도어록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리듬, 빠르고 경쾌한 손놀림.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나를 제외하고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나왔어. 비행기가 일찍 도착해서 그냥 택시 타고 왔어. 미니였습니다. 예정보다 이틀이나 일찍 지금 이 순간 도착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사색이 되어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이는 미니의 원피스를 입은 채 입가엔 피를 흘리며 헝클어진 머리로 서 있었습니다. 서재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거실에서 서재 안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아빠, 집에 없어? 미니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가 내 목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나를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어떡할래요, 오빠? 그리고는 보란듯이 찢어진 원피스 어깨 끈을 스르르 내려버렸습니다. 하얀 어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재에 불 켜져 있네. 미니의 그림자가 서재 문턱에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쿵! 현관에 세워둔 미니의 캐리어가 넘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였습니다. 서재 문턱을 넘은 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아빠 하고 밝게 부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입을 벌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딸의 시선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헝클어진 내 머리와 풀려버린 셔츠 단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지은이에게로. 지은이는 그제야 흘러내린 원피스 어깨 끈을 천천히, 아주 보란듯이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미니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왔니? 그 뻔뻔한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미니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딸은 지은이의 얼굴보다 지은이가 입고 있는 그 하얀 원피스에 시선이 박혔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빠가 선물해준 그 옷. 지은아, 너 지금 그거 내 옷 아니야? 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눈앞에 이 추악한 광경을 뇌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나는 다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민희야, 그게 아니라 지은이가 옷이 젖어서 내가 잠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혀가 굳어서 말이 헛나왔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내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옷이 젖어서 갈아입었어. 근데 내 옷이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니? 아빠도 그러시던데. 지은이는 나를 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민희가 비명을 지르며 지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딸의 손이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내가 민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싸움을 말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게 최악의 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 민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습니다. 내 손은 민희의 팔을 꽉 잡고 있었고 지은이는 내 등 뒤로 쏙 숨어버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아빠 지금 얘 편드는 거야? 내 집에서 내 옷 입고 아빠랑 이러고 있는 인연을 감싸는 거야? 민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를 향한 완벽한 경멸. 나는 황급히 손을 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희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나가. 민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둘 다. 민희야, 아빠가 설명할게. 오해다. 정말 오해. 설명? 무슨 설명? 아빠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 아니면 방 안에 진동하는 전연 향수 냄새? 비켜. 민희는 나를 거칠게 밀치고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입고 있는 원피스의 멱살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끌려나가면서도 나를 향해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맞지? 나 이렇게 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희는 지은이를 빗속으로 내쫓았습니다.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쾅!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폐허 같은 고요함. 민희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나는 거실 한복판에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민희야.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민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지 마. 냄새나.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냄새. 지성인의 향기라 자부했던 내게서 이제는 씻을 수 없는 불륜의 악취가 난다는 선고였습니다. 민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나와 딸 사이의 세상이 단절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재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빗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내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희에게 빌어야 하나 싶었지만 문을 열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희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푸석한 얼굴. 하지만 놀랍게도 식탁 위에는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희야, 일어났니?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제 일은 꿈이었기를 혹은 민희가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얄팍한 마음이었습니다. 민희는 국을 한 숟가락 뜨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앉아. 밥 먹어.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짐을 싸서 나갈 줄 알았는데 밥을 먹으라니요. 나는 안도감과 의아함을 동시에 느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래, 밥 먹자. 우리 딸이 차려준 밥이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정막 속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쨍그랑거렸습니다. 아빠, 미니가 밥을 먹다 말고 나를 불렀습니다. 응, 그래. 지은이, 언제부터였어? 심장이 다시 덜컹거렸습니다. 미니야, 그건 정말 오해라니까. 어제는 지은이가 비를 맞아서. 거짓말하지 마. 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바보 아니야. 아빠 눈빛, 지은이 태도, 역겨운 공기. 다 봤어. 언제부터였냐고.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2달 됐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니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달. 내가 가자마자 그랬네. 내가 아빠 외로울까봐 부탁한 친구랑. 세상에.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니의 목소리가 다시 격앙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알겠어. 남자가 외로우면 그럴 수 있다고 쳐. 엄마도 없으니까. 미니는 의외로 빨리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섭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응. 내가 이 일 덮어줄게. 친척들한테도 학교에도 비밀로 해줄게. 대신 아빠 지은이랑 정리해.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전화해서 끝내. 나는 멍하니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나를 용서해 주겠다는 걸까? 이 추악한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걸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미니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뭐해? 전화 안 하고. 미니가 내 휴대폰을 식탁 위로 밀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지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아저씨. 웬일이에요? 아침부터. 미니는? 쫓겨났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명랑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에 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지은아, 나다. 알아요. 왜요? 어제 일 때문에 그래요? 나 원피스 값 물어내라고? 아니. 지은아, 우리 그만하자. 네. 미니도 알게 됐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넌 내 딸 친구고 나는 내 아버지 뻘이야.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나는 준비한 대사를 쏟아냈습니다. 미니가 팔짱을 끼고 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아저씨, 지금 미니 옆에 있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웃기시네. 어제까지만 해도 내 몸 못 잊어서 안달이더니. 좋아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걸까? 정말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걸까? 됐지? 이제 정말 끝났다. 내가 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니는 말없이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 아니, 이제 시작이지. 그날 오후 나는 학교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포기했을까? 미니는 정말 나를 용서한 걸까? 그때 조교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기 손님이 오셨는데요. 손님?
누구? 그게 사모님이라고 하시던데. 사모님? 내 처는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 지은이었습니다. 여보, 도시락 싸왔어요. 지은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구실 밖 복도에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고 조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닫고 들어와 내 책상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아침엔 미니가 있어서 연기 좀 해줬는데 아저씨 진짜 나랑 끝낼 생각 아니죠? 나 임신했어요. 뭐? 우리 아기 가졌다고요. 65세 김상철 교수의 늦둥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병원 가보면 알겠죠? 어떡할래요? 학교에 소문낼까요? 아니면 미니한테 축하해달라고 할까요? 지은이의 미소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닫힌 문 밖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학과장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임신했다는 내연녀가 있고 문 밖에는 학과장이 서 있습니다. 이건 파멸이었습니다. 완벽한 파멸. 학과장님, 잠시만요. 저 옷 좀 갈아입느라고요. 내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심장이 턱 밑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등 뒤에는 임신을 주장하는 내연녀가, 문 밖에는 내 평생의 평판을 쥐고 있는 학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습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그냥 문 열어드려요. 제 뱃속에 학과장님 손주 뻘되는 아기가 있다고 인사드리면 되잖아요. 너 미쳤어? 제발 부탁이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저기 안쪽 탕비실에 좀 숨어 있어라. 제발. 나는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지은이는 내 비굴한 꼴을 빤히 쳐다보더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연구실 구석에 있는 작은 탕비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빨리 보내요. 오래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탕비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땀으로 범벅된 얼굴을 손수건으로 훔친 뒤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김 교수. 무슨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렇게 오래 걸리나? 학과장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웃음이 저승사자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아, 네. 커피를 좀 쏟아서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다음 달 정년 퇴임식 식순 때문에 상의할 게 좀 있어서. 근데 이 방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네. 김 교수 향수 쓰나? 학과장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지은이가 뿌리고 간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방 안에 진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은땀이 다시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제 딸 미니가 잠시 들렀다 갔습니다. 그 녀석 향수 냄새일 겁니다. 아, 미니? 유학 갔다고 하지 않았나? 벌써 왔어? 네네. 잠시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학과장의 시선이 탕비실 쪽으로 향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학과장은 내 불안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다행히 깊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식수는 메일로 보낼 테니 확인 좀 해주게.
그리고 자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 사모님 보내고 적적해서 그런가? 몸 좀 챙겨.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그를 거의 떠밀다시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탕비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와, 아저씨 연기 잘하네. 딸 핑계 대는 거 보니까 아주 선수야. 지은이는 내 책상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지은아, 거짓말이지? 임신했다는 거. 내가 바들바들 떨며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 앞에 던졌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콩알만한 점이 찍혀 있는 흐릿한 흑백 사진. 거짓말? 내가 그런 걸로 뻥칠 사람처럼 보여요? 오주래요. 딱 그때네. 비 오던 날 서재에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오주. 시기적으로 딱 맞았습니다. 피임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탐닉했던 그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떡할래, 오빠? 나을까 말까? 지은아, 나타니. 그게 무슨 소리냐? 미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럼 지워요?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을? 아저씨, 살인자까지 되려고? 그녀는 나를 쥐락펴락했습니다. 나찬이 파멸이고 지우잔이 살인이었습니다. 진퇴양난, 외통수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지은이가 내 넥타이를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겼습니다. 이혼. 아, 참 사모님 돌아가셨지. 그럼 재혼해요, 나랑. 뭐? 미니 엄마 자리 나한테 줘요. 교수님 퇴직금이랑 연금, 그리고 이 아파트 다 내 앞으로 해놓고 나랑 살자고요. 그럼 이 아이 아저씨 늦둥이로 떳떳하게 키워줄게. 미친 소리였습니다. 딸의 친구와 재혼이라니. 그것도 내 전 재산을 걸고. 그건 말도 안 돼. 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미니? 걘 어차피 시집가서 나갈 거잖아요. 아저씨 늙어 죽을 때까지 똥기저귀 갈아줄 사람 나밖에 더 있어요? 결정해요. 미니한테 이 사진 보여주고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 붙일지 아니면 나랑 새 출발할지. 지은이는 내 뺨을 톡톡 치고는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하이힐 소리가 내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왔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침에 봤던 경멸보다 더 깊은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앉아봐. 미니가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내 통장 내역서와 카드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유전자 검사센터의 팜플렛이 있었습니다. 너, 이게 다 뭐니? 아빠, 나 오늘 지은이 만났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벌써 미니를 만났다고? 임신 사실을 말했을까? 무슨 얘기를 했어? 지은이가 그러더라. 아빠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자기가 아빠 챙겨주겠다고. 그러면서 돈 얘기를 하던데 미니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퇴직금, 연금, 집 다 자기 달라고 했다며? 아빠, 지은이 말이 사실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 지은이 지금 아빠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걔 빚 있는 거 알지? 빚? 지은이네 집 3년 전에 망했어. 사채 쓴 거 막으려고 반찬 가게 하는 척하면서 아빠한테 접근한 거야. 내가 유학 가기 전에 부탁했을 때 걔가 묘하게 웃던 게 이제야 생각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빚? 사채? 그럼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그 순진한 얼굴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니가 팜플렛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이 임신했다고 했지? 너,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지은이가 나한테 초음파 사진 보냈더라. 축하해달라고. 미니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또 다른 감정. 근데 아빠, 그거 알아? 아빠, 무정자증이잖아. 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아빠 옛날에 나 낳고 나서 바로 수술했다고. 정관 수술. 묶은 것도 아니고 아예 잘라냈다고 들었는데 엄마 일기장에 다 써 있었어. 나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맞다. 30년 전 미니를 낳고 아내가 너무 고생해서 내 발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영구 피임 수술. 세월이 너무 흘러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은이와의 쾌락에 취해 내 몸 상태조차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은이 뱃속의 아이는? 그 아이 아빠의 아니야. 미니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지은이 남자 있어. 내가 알아봤어. 건달 같은 놈 하나 끼고 살더라. 둘이 짜고 아빠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야.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늙은 나에게 찾아온 마지막 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내 욕망을 미끼로 던진 낚싯바늘.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끔찍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죽이려니. 아빠 억울해? 미니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억울하면 갚아줘야지. 나랑 엄마 그리고 아빠 인생까지 모독한 대가. 치르게 해줘야지. 미니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가 해. 아빠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지은이, 그년. 내가 지옥 끝까지 끌고 가서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니까. 미니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지은이한테 전화해. 그리고 내가 써준 대본대로만 읽어.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미니가 내민 메모지에는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불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미니가 내민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말대로 할게. 재산 다 줄게.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도장 찍어줄 테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아저씨. 생각보다 빨리 전화했네? 결정했어요? 그래. 지은아, 내가 이겼다. 내가 대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목소리에 담긴 패배감을 지은이는 즐기는 듯 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역시 아저씨는 현명해. 그럼 내일 볼까요? 그래. 내일 보자. 서류 준비해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미니가 녹음기를 껐습니다. 좋아. 미끼를 물었어.
민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빠,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지은이 혼자 안 올 거야. 그 건달 같은 남자 분명히 같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지. 준비라니? 무슨 준비? 이 집 이미 가압류 걸려 있어. 뭐?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아빠 모르게 내가 처분해서 엄마 빚 갚는데 다 썼어. 그리고 이 아파트는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은행에 담보 잡혀 있고 아빠 재산? 사실상 깡통이야. 나는 멍하니 딸을 쳐다봤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유학 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아빠가 얼마나 외로움을 타는 사람인지, 그리고 지은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간 거야. 미니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지은이가 아빠 돈 노리고 덤빌 거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바닥일 줄은 몰랐지만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딸 미니, 착하고 순하기만 했던 내 딸이 이 모든 판을 미리 짜놓고 있었다니. 그럼 나는 그저 미니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꼭두각시였던 건가?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장 찍어줘. 그리고 지은이가 그 서류 들고 등기소 가서 명예 이전 신청하는 순간 걔는 빚더미에 앉는 거야. 아빠 빚 5억 그리고 가압류된 세금 3억까지 고스란히 걔 몫이 되는 거지. 미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무정자증 진단서도 챙겨. 내일 그년 면상에 던져줘야지. 내 뱃속에 애 아빠가 누구냐고. 다음 날 약속된 변호사 사무실. 지은이는 역시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덩치가 큰 껄렁해 보이는 30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되실 분이네.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지은이는 내 팔짱을 끼며 애교를 떨었습니다. 오빠 인사해. 내 사촌 오빠야. 증인으로 같이 왔어. 사촌 오빠라니. 뻔한 거짓말에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미니가 시킨 대로 해야 했으니까요. 서류 가져왔니? 그럼요. 여기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지은이가 내민 서류는 재산 포기 각서와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미니가 사무실 구석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니가 지금 웃고 있다는 것을. 자, 찍는다. 내가 도장에 인주를 묻혔습니다. 쾅! 도장이 찍히는 순간 지은이와 그 남자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쩍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도장이 자신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낙인이라는 것을.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 여보. 지은이가 서류를 낚아채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인데? 미니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축하해. 이제 우리 아빠 빚 8억 내가 다 갚아야겠네. 뭐? 지은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빚이라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지은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변호사 사무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호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껄렁한 남자, 아니 그녀의 내연남 역시 눈을 홉뜨고 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미니는 서류 봉투에서 등기부 등본과 대출 약정서를 꺼내 탁자 위에 보란 듯이 던졌습니다. 잘 봐.
내가 방금 도장 찍어서 가져간 그 아파트 채권채 고액이 9억이야. 현재 시세가 8억인데 경매 넘어가면 6억도 못 건져. 거기다 아빠 명의로 된 신용대출이랑 카드값까지 내가 포괄적 채무 인수 조건으로 가져가는 거야. 방금 내가 사인한 그 계약서 특약사항에 깨알같이 적혀 있었는데 못 봤니? 지은이의 손이 미친 듯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저씨, 이거 아니잖아. 아저씨 부자잖아. 지은이가 나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이건 알아. 더럽다. 내 차가운 대답에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내 연남이 서류를 낚아채 훑어보더니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재산 빵빵하다며. 늙은이 하나만 꼬시면 인생 핀다며. 이게 뭐야? 빚더미잖아. 남자가 지은이의 머리통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오빠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내가 다시 말해볼게. 말은 무슨. 야, 가자. 재수옴 붙었네. 남자가 자리를 뜨려 하자 미니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세요? 아직 볼일 안 끝났는데. 미니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내 비뇨기과 진단서였습니다. 지은아, 너 임신했다며? 오주라고 했니? 미니가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넘어진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진단서 보여? 우리 아빠 30년 전에 정관 수술하시고 무정자증 확진 받으셨어. 씨가 없는 분이라고. 근데 내 뱃속에 있는 그 애는 도대체 누구시니? 미니의 시선이 내 연남에게 꽂혔습니다. 너니? 사촌 오빠라던 내가 애 아빠야? 남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모든 사기 행각이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씩씩거리며 지은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오, 쪽팔리게 진짜. 아, 너 임신했어? 내 애야? 피임약 먹는다며. 아, 오빠 잘못했어. 때리지 마.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속삭이던 두 남녀가 돈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게 무너지는지 나는 그 지옥도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저런 여자 때문에 딸을 버리려 했다니. 내 인생이, 내 지성이, 내 자존심이 저 바닥을 기어다니는 여자와 함께 짓밟혀 있었습니다. 그만해. 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경찰 부르기 전에 그 서류 찢어버려. 하지만 미니가 나를 말렸습니다. 아니, 경찰은 이미 불렀어. 그 말과 동시에 사무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니는 철두철미했습니다. 공갈, 협박, 그리고 혼인 빙자 사기. 증거는 차고 넘쳐. 아빠 연구실에서 녹음한 거, 통화 내역, 그리고 저놈이 너랑 모텔 드나든 CCTV까지 내가 흥신조 써서 다 확보해 놨으니까. 미니가 휴대폰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감방 가서 태교 잘해봐. 아, 물론 그 빚은 내가 갚아야겠지만. 지은이가 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은 아까의 표독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니야, 미니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친구잖아. 응?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경찰만은. 친구, 내가 내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미니는 지은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발로 툭 밀어냈습니다. 친구 아빠를 유혹해서
임신 공격까지 한 년이 친구. 넌 그냥 쓰레기야. 치워지길 기다리는 쓰레기. 경찰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은이와 내 연남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끌려나갔습니다. 지은이는 끌려가는 내내 아저씨, 아저씨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난장판이 된 탁자를 정리하며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나와 민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면목이 없어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자, 아빠. 민이가 가방을 챙기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민이야,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피곤하다. 우리는 말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처음 내 서재로 들어왔던 그날처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이가 우산을 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씌워주었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들어.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지. 차라리 뺨을 때리지. 이 못난 애비를 챙기는 딸의 그 무심한 배려가 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흑. 나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65세의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내 통곡 소리는 작게 들렸지만 내 안에서는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이야, 미안해. 아빠가 죽일 놈이다. 내가 미쳤었어. 나는 빗물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의 다리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아니,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빌어야 했습니다. 민이는 그런 나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우산은 여전히 내 머리 위를 가려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났을 때 민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어나. 사람들 봐.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민이는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나는 죄인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처럼 내 후회도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소파에는 지은이와 뒹굴었던 기억이, 식탁에는 거짓말을 하던 기억이, 서재에는 욕망의 눈먼 짐승의 기억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민이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여행 가방을 다시 쌌습니다. 민이야, 어디 가니? 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갈 거야. 학회 아직 안 끝났어. 간다고? 이대로? 그럼 아빠랑 여기서 하하호호하면서 살 줄 알았어? 나 아빠 얼굴 보는 거 솔직히 아직 힘들어. 민이는 냉정했습니다. 이 집 팔아. 그리고 아빠도 이사가. 여기 있으면 계속 생각날 거 아니야. 그 더러운 기억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마.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내가 먼저 할 때까지 기다려. 민이는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잡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민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그래. 엄마가 왜 아빠 사랑했는지 알아?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엄마 일기장에 써 있더라. 아빠는 평생 한눈 안 팔고
가족만 지켜줄 사람 같아서 믿었다고. 그 우직함이 좋았다고. 내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 아빠가 깬 거야. 내 믿음도 엄마 믿음도. 남은 인생 동안 그거 반성하면서 살아.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민희는 떠났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이의 향수 냄새도 딸의 온기도 사라진 집. 오직 빗소리와 나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엎어져 있던 미니의 사진 액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다시 세웠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미니가 나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니야, 여보. 나는 사진을 끌어안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서재 가득했던 책 냄새는 사라지고 퀴퀴한 회한의 냄새만이 내 몸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진짜 남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은 형벌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명예도 단란했던 가족도 한순간의 욕망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린 65세의 가을.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저는 이 집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생은 오직 기억과 싸우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씹으며 살아가겠지요. 그것이 탐욕에 눈멀었던 늙은 짐승에게 내려진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60평 남짓한 이 넓은 아파트가 누군가에게는 꿈의 보금자리겠지만 제게는 지우고 싶은 죄악의 현장일 뿐이었으니까요.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내놨으니 당연한 결과였겠지요. 이사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책장, 평생을 모아온 수천 권의 책들은 이미 고물상 트럭에 실려나간 뒤였습니다. 지성이니 품격이니 하는 것들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책이 빠져나간 자리는 휑했고 벽지에는 누렇게 바랜 자국만 남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곰팡이 같은 인생. 할아버지, 짐 다 뺐습니다. 이제 가시죠. 이삿짐 센터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이라 불리던 제가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신발장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아내의 신발, 미니의 운동화, 그리고 지은이의 하이힐이 놓여있던 자리. 그 모든 흔적을 뒤로하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초기화했습니다. 삐리릭. 그 소리가 제 인생 일막의 종료를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서울 외곽의 15평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의 회색벽만 보이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곳이지요. 짐을 풀 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미니 사진 액자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학교에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년 퇴임식이 한 달 남았지만 저는 도망치듯 학교를 떠났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퇴임식은 하셔야죠. 평생을 봉직하셨는데. 조교가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동료 교수들 앞에서 무슨 낯으로 박수를 받겠습니까? 그들이 주는 꽃다발이 가시덤불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핑계로 연구실을 비웠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지은이가 주고 간 넥타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위를 꺼내 그 넥타이를 잘게 조각냈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으면서도
제 마음속 찌꺼기는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미니가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아빠, 밥은 먹었어? 하는 문자 한 통이라도 오지 않을까? 하지만 휴대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상철 씨 되십니까? 여기 서울구치소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구치소라니. 네, 제가 김상철입니다만. 수감번호 2405번 유지은 씨가 김상철 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꼭 전해달라고 난동을 부려서 연락드렸습니다. 면회 한번 오시겠습니까? 지은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잊고 지내려 애썼던 역겨운 기억들이 하수구 역류하듯 올라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직도 나를 찾는 건가? 아직도 뜯어낼 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용서를 빌려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인생에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지은이라도 있어서 서로 욕이라도 하고 싸울 수 있다면 덜 외로울까 하는 미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그게 비록 악마의 온기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저기 멀리서 한 가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젊은 딸, 그리고 그 옆에서 재롱을 부리는 손녀.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안 추워? 목도리 좀 더 여미자. 딸이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미니가 유학 가기 전 우리는 저들보다 더 행복했는데. 아빠 나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줄 거지?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미니에게 뭐라고 했던가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라. 아빠는 잘 있을 테니. 잘 있기는커녕 딸의 친구와 놀아나다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 행복한 가족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집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눈물이 주책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우는 노인을 힐끔거렸습니다. 저 노인네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스팸 문자겠지, 대출 권유 전화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터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헛손질 끝에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니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아주 작은 물기,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먹었다. 넌 잘 지내니? 응. 나 다음 달에 잠깐 들어가. 온다고? 한국에? 아니, 아주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엄마 기일이잖아. 아, 맞다. 다음 달이면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 와야지. 엄마 보러 와야지. 아빠 어디 살아? 집 팔았다며. 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초라한 오피스텔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조그만 데 얻었다. 혼자 살기 딱 좋아. 주소 찍어보내. 갈 테니까. 아니다, 미니야. 누추해서 그냥 밖에서 보자. 엄마 산소에서 보자. 주소 보내라고. 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의 그 단호함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옷 좀 단정하게 입고 있어. 냄새나게 잊지 말고. 알았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냄새나게 잊지 말고. 그 말이 왜 그리도 고맙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 아직 내게 기회를 주려는구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로 뛰어갔습니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빨래도 하고 환기도 시켜야 했습니다. 미니가 오면 앉을 방석이라도 하나 사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바람이 제 몸에 배어있던 묵은 냄새를 씻어내기를 바랐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제 지난날의 과오를 닦아내듯이요. 한참을 청소하고 나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미니의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미니야, 아빠가 기다릴게. 이번에는 정말 아빠답게 기다릴게.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습니다. 언젠가 미니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비록 예전처럼 넓고 화려한 집은 아닙니다. 번듯한 교수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좁은 방에서 저는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욕망을 비워낸 자리에 참회와 사랑을 채우는 진짜 어른이 되는 연습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